바이러스를 이기는 과학, 과연 무엇일까요? 네, 내용 속에는요, 과거와 현재의 전염병과 대처법, 그리고 나아가 미래의 전염병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 우리 과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자, 모두 큰 박수로 김종선 대표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유튜브 유니버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쨌든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가 과학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채널을 만들었고,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획 전에 저도 일부는 참여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또 그 과정에서 과학이 어떻게 쓰이고 발전했는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좀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인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좀 어렵죠? 혹시 마리퀴리는 아니고요. 나이팅게일입니다. 네. 나이팅게일인데 혹시 아시나요? 나이팅게일? 네. 엄청 유명한 간호사시죠. 엄청 유명한 간호사인데 사실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거는 간호사 업적 때문만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도 엄청나게 훌륭하신 간호사분들이 많은데 우리한테 잘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 수학입니다. 네. 나이팅게일은 이제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 가서 이제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간호했겠죠. 그때 이제 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위생 상황이 열악한 상태여서 사람들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나이팅게일은 이제 그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나이팅게일이 만든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시간별로 기록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시간별로 쭉 기록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세 개의 색깔이 있죠.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기 파란색 색깔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콜레라라는 질병하고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병사들이 사망한 수를 나이팅게일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전쟁으로 인해서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들인데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병원의 위생 상황이 엄청 열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중간 영국 국회에 제시를 하고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공중위생에 대한 그런 관념들을 엄청 키우고 또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꽤 장수하셨어요. 그리고 90세까지 사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콜레라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것도 콜레라에 관련된 지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파란색 선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이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걸 보시면 템즈강이라고 영국의 가장 유명한 강이죠. 한강 같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콜레라가 이렇게 강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발생을 했죠. 이 파란색 선이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들을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강 주변에서 콜레라가 많이 발생을 했냐면 이때는 상하수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는 거는 뭐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줌하고 똥을 상류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이게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서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정화해서 내보내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류에서 이렇게 분변이 흘러 들어가서
하류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물을 타고 콜레라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1849년인데요. 1849년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오래됐나요? 200년 전인데. 저는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생관념이 최근에야 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져왔고요. 또 공중보건의 역사에서 또 콜레라를 얘기하면은 이분이 빠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어르신 분들이면 이분의 이름을 못 들어봤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유에 나옵니다.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네, 파스테르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앞으로 질문이 2개 더 나갈 건데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손을 먼저 들어주세요. 네,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은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스테르 박사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우유로 제일 유명하죠. 우유로 제일 유명한데 사실 이분이 백신 개발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는 닭한테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닭의 콜레라도 그렇고 또 탄저병이나 또 광견병 그런 백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유 이름이 왜 파스테르냐면, 파스테르는 우유 안에 있는 미생물 살균법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온 살균으로 이제 미생물을 죽이고 우유를 만드는 공법을 파스테르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스테르 우유는 파스테르 공법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나이팅게일하고 파스테르의 공통점은 어쨌든 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과학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는 저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이해하려면 자연에서 발생하는 패턴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2번째 질문인데요. 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제 어떤 호수에 연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연꽃이 자라고 있는데 이 연꽃은 조금 독특해서 항상 똑같은 크기로 자라고요. 하루에 2배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하루가 있고, 2번째 날에는 연꽃잎이 2개가 되고, 3번째 날에는 4개가 되겠죠. 4번째 날에는 8개가 되고요. 자, 그래서 6번째 날에 마침내 연꽃이 호수의 절반을 메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연꽃잎이 호수를 가득 메우려면 며칠째가 되어야 호수가 가득 메워질까요? 아, 맞습니다. 네, 7일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중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보통 우리는 선형적인 사고라고 하거든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들이. 그래서 연꽃잎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자연계에서는 이런 선형적인 일들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급성장하는 패턴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다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들도 점점 빠른 휴대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휴대폰의 발전 속도도 정확하게 이 지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쭉 나열한 표인데요. 자, 근데 이거 직선처럼 보이죠? 아, 방금 전에 직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를 보시면은 Y축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서 이렇게 2배씩 10배죠. 1000에서 1만으로, 1만에서 10만으로, 10만에서 100만으로 이렇게 Y축이 조금 달라서 직선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기술은 2년에 2배 정도씩 계속 증가하니까 여러분의 휴대폰 성능도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무어의 법칙은 지금까지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힐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적인 패턴들을 좀 이야기했는데 전염병도 지수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염병에 굉장히 공헌을 한 유명한 분인데요.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을 알게 될 기회는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굉장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들에 있는 말라리아를 퇴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지역에 간다는 건 스스로를 위험에 내모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도 어쨌든 이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말라리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개발한 지표가 R0 또는 R0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가 뭐냐면은 바로 전염병의 확산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뭐 2배씩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R0도 앞으로는 R0라고 할게요. R0도 정확히 이거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여기 빨간색에 최초 감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감염된 사람이 있겠죠. 모든 전염병엔 출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초로 감염된 사람이 다 낫기까지 2명한테 감염을 시키면 R0가 2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또 최초 감염자가 1명한테만 감염시키고 나아버리면 R0는 1이고요. 0.5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최초에 감염된 사람이 2명인데 2명이 아무리 힘을 합쳐봐야 1명한테밖에 전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0.5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R0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R0가 1보다 크면 무조건 대유행이 됩니다. 그리고 1이면은 그냥 인원수가 그대로 변동이 없겠죠. 1명이 낫고 또 1명이 감염되고 또 1명이 낫고 또 1명이 감염되니까요. 그리고 R0가 1보다 작으면 전염병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유행이 된다라는 말이 좀 잘 와닿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좀 작잖아요. 1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제가 한 표를 준비했는데요. 앞에서는 Y축이 조금 조작이 됐지만 자, 이거는 순수하게 Y축이 딱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에 100이라는 값을 입력했고 R0는 1.1입니다. 이러면은 최초의 감염자가 100명이면 그 다음 주기에는 1.1을 곱하면 돼요. 그럼 몇 명이죠? 100에다가 1.1을 곱하면 110이죠. 네, 맞아요. 110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10명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1명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132명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1.1을 곱해 나가면서 전염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200번만 반복하면은 그 숫자가 몇이 되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89억 명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100명이 감염되고 R0가 1.1이고 200회 주기만 거치면 189억 명이 감염되는 거예요. 이게 지수법칙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정확히 지수법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1.1이어도요. 자, 그러면 여기 세 개의 R0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확한 값은 아닌데 대략적인 값이에요. 스페인 독감은 조금 예전 일이에요. 좀 예전 일인데 어쨌든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그때 R0가 1.8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유명한데 사스 바이러스,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 R0는 3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2.2에서 3.3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이건 아마 2021년 자료인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2에서 3.3 정도면 굉장히 큰 값이죠. 사실 굉장히 큰 값이고
조지 맥도날드가 스리랑카에서 측정한 말라리아 알 제로는 10이었습니다. 한 명이 이제 모기 한 마리가 10명한테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근데 갑자기 알 제로 같은 값들이 커졌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세계가 너무 현대화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그냥 차 타고 어디든 다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을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활 수준이 나아져서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외국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해외여행을 아직까지 못 갔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나치게 연결이 많이 됐어요. 세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편하긴 하지만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도 편한 거예요. 알아서 옮겨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무대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R0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전파를 하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감염의 지속 기간이 얼마나 기냐, 그거에 따라서 R0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돼서 이동이 편해지면 접촉률이 많아지는 거죠.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게 돼서 R0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최초 1년입니다. 최초 1년이고 1월 21일부터 보고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2020년이에요. 여기 12월 26일. 12월 26일에는 이만큼 늘어났는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초에는 좀 완만한 편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최초에는 조금 완만하죠. 최초에는 조금 완만한데요. 자, 이게 지금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2020년이었고요. 2021년, 2022년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지수적인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급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급성장하지 않았죠? 자, 여기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급성장하지 않았을까요? 네, 학생? 격리를 많이 해서? 그것도 맞는데 조금 다릅니다. 네.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써서? 그것도 맞는데요. 좀 다릅니다. 네, 백신이 많이 개발돼서 맞습니다. 아닐까요? 네, 백신 때문입니다. 네, 큰 박수 주세요. 네. 축하해요. 이 시점부터 미국에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2020년 12월 14일에 화이자로 첫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급성장하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선형적으로 완만한 패턴을 보여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푹 뛰었는데요.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이했다라는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하셨고 또 이렇게 변이된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오미크론 때문이고요. 오미크론이 2021년 11월 24일 이렇게 최초에 발견이 됐고 이때부터 갑자기 급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 가지고 있는 R0, 즉 최초의 전파력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은 변할 수가 있어요.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씻고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또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건 없고요.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네, 왜 마스크를 쓰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알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알죠? 네, 아인슈타인이죠. 드릴 게 없어요.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나오냐면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운 운동이라는 거예요. 브라운 운동이 뭐냐면 꽃가루를 이제 물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놓으면 꽃가루가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꽃가루가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왜 이런지에 대해서 예전에 학자들은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의견이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는 꽃가루가 움직이는 이유가 물이 아주 작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들이 꽃가루를 때리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아마 배울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게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작은 입자라는 개념이 좀 잘 정립이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브라운 운동을 수학적으로 규명합니다. 그래서 브라운 운동 덕분에 어떤 작은 입자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입자들은 이렇게 공기라든가 물 등에 의해서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되고요. 큰 입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겠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요. 지금도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여러분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계속 때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동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요동치지는 않아서 아주 작은 입자들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는 꽃가루보다 훨씬 작죠. 꽃가루보다 훨씬 작으니까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운 운동 때문에요. 그래서 브라운 운동으로 마구 요동을 치면서 우리한테 오는데 이 브라운 운동은 바이러스한테 이동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이어서 바이러스한테 좋을 수도 있는데 마스크를 쓴 우리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마구 요동을 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오지 않고 막 꺾여서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브라운 운동은 일종의 바이러스한테는 양날의 검입니다. 또 마스크가 가진 또 다른 과학적인 측면은 바로 정기적인 특성을 띈다는 건데요. 바이러스들도 약간 정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자석을 갖다 붙이면 서로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약간의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마스크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어떻게 만드냐면 마스크는 플라스틱을 아주 얇게 뽑아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불어냅니다. 그래서 멜트 블로운이라고 해서 MB 필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작은 분자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를 흘려줍니다. 마스크를 만들 때요. 전기를 흘려주면 이 플라스틱이 전기를 가둬요. 그래서 정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고 이거를 일렉트렛이라고 부릅니다.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물체를 일렉트렛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마스크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빨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빨면은 이 정기적 성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마스크는 생각보다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그 과학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든 아니면 손을 씻고 또 원격 수업을 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토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모든 게 변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질병들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한 고정된 값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런 변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염병의 수학적인 모델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예측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바로 두 명의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커맥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맥핸드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분이 전염병에 관한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두 분의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1927년이죠. 1927년에 이제 한 논문을 통해서 전염병에 관련된 수학적 모델링, 즉 실시간으로 어떤 지표들이 변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소위 미분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내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거를 SIR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SIR은 별건 아니고 그냥 영어 약자예요. 최초에는 우리가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잠재적으로 감염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취약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취약자에서 시작을 하고 취약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자가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회복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값들이 계속 변하겠죠. 그렇죠? 취약자가 있고 감염자가 생기면서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 감염에서 또 회복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 모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자가 많아질 때 어떤 식의 대처를 해야 되냐면 병원의 수용량을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병원이 수용할 능력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병원 시설을 증축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자가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이냐, 그렇게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명적으로도 그렇고 또 돈의 문제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SIR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감염자입니다. 감염자의 수인데요. 감염자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수그러들겠죠? 네. 그리고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이 감염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병원 시설을 늘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염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취약자의 수가 감염자로 넘어가면서 취약자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어쨌든 감염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아요. 그렇죠?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나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낫는 거를 바라면서 생활을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회복자가 언젠가는 늘어나면서 회복자가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모델은 회복자는 재감염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회복자가 많아지면 더 이상 취약자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재감염이 종종 일어나죠. 재감염이 종종 일어나고 이 회복자는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백신을 맞아도 감염은 일어나죠. 증상은 경미하지만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회복자가 돼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취약자가 감염자가 되고 감염자가 다시 회복자가 됐다가 회복자가 다시 취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정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SIRS가 되겠죠. 취약자, 감염자, 회복자, 그리고 다시 취약자.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2차 감염이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학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코딩 배우시나요? 코딩 수업 하나요? 코딩 배우시는 분? 꽤 많네요.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 수업을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제가 간단한 코딩을 짰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SIR이라는 입력값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SIR이라는 입력값이 있고 여기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R0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2로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수학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값들을 입력하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R0가 2인 경우의 그래프고요. R0가 3인 경우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파력이 더 세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숫자들을 조정해가지고 3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감염자가 폭증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질병이 가진 전파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모델이 바로 커네가고 맥켄드릭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델이고요. 이제 수정된 모델, SIRS, 그런 모델들도 어떤 변수들을 추가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세타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0.003으로 뒀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회복자가 다시 취약자가 되는 비율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이용해서 어떤 변수들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래프들을 얻어낼 수 있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한다라는 약간 교훈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런 수학적 모델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확한 값이 필요해요. 그렇죠? 어떤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감염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이 수학적 모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엄청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보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보가 투명해야 예측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못된 값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모델이어도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좋은 정보를 입력해야 우리가 원하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백신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상황을 겪으면서 백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뚝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백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백신이라기보다는 mRNA라는 기술을 연구하던 분들이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분이 카탈린 카리코라는 분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드루 와이즈만이라는 분이에요. 두 분 다 외국인이죠. 자, 이 두 분이 뭘 했냐면 이상한 외계어가 막 나오죠. 네. TLRS라는 건데 이건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거고요. RNA는 지금 배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DNA, RNA. 생물학 시간에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고 언제부터 했냐면 여기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는데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보다 더 전이죠. 이게 나온 게 2005년이니까 2005년 전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mRNA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이 mRNA 백신인데요. 그 백신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이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백신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백신을 연구하기까지 좀 고난이 있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탈린 카리코라는 분, 이분이 이제 특히 mRNA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인데, mRNA를 연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험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실험이 너무 어렵고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mRNA를 최초에 연구하다가 다른 연구들로 많이 갈아탑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는 대학교에서도 이거 연구 좀 그만해라. 이제 딴 거 해라. 돈 안 준다. 자꾸 이거 연구하면 돈 안 준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연구합니다. 끝까지 연구해서 mRNA를 이용한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하고 또 우리가 그걸 이용한 백신들을 맞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백신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넘어갈게요. 잠깐 얘기할게요. 네. 백신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백신들은 사실 문제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온 상태에서 유통을 해야 되거든요. 저온 상태에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설들을 갖춘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저는 백신을 2차까지 맞았는데요. 3차 접종까지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3차 접종까지 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도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불평등의 문제인데요. 근데 아까 세계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하면 언젠가는 다시 전파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접종을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 실정이 좀 어렵죠. 저온 유통망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온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백신이라던가 한 번에 접종해서 끝내는 백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2세대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3세대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과학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요걸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최근에 뉴스 기사라든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은 부정확한 게 많습니다. 부정확한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기사나 소식들을 접하면은 이제 해외 언론사의 정보를 참고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대표적인 논문 채널들이 있어요. 렌시시나 이제 네이처, 이런 곳에서 양질의 정보들을 이제 기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서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일종의 정보 문해력인데요. 정보는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거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조차 귀찮다면 네이버에 팩트체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에 있는 소문들이나 뉴스 기사들을 실제로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이렇게 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뭐 맞음,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바른 정보를 길러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또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질문들? 네, 우리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종선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조금 먼저 몇 가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도 이번 강연에 대한 질문들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과학이라는 말처럼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번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지, 사실 저희가 아까 수학적으로 코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지 못하고 있는지, 혹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네.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물학적 경쟁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가 살기 이전부터 존재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네. 생물학적 진화를 거듭해서 사실상 뭔가 감염병을 완전히 막는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데요.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제 그건 백신에도 이용이 되고, 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이제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걸 옮겨서 감염이 되는 건데요. 모기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좀 개발하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엄청나게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말라리아로부터 좀 자유로운 편이지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또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일부 개발되고 있기는 한데요. 원천적으로 봤을 땐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다. 대신에 몇 가지 생물학적 기술들로 좀 보완을 할 수 있고 백신 개발을 좀 가속화해야 됩니다. 네. 백신 개발을 네. 가속화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바이러스가 탄생하는 과정과 또 연구를 통해 혹시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뭐 형성되거나 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네. 실제로 실험은 합니다.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실험실들을 많이 갖춰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하는 곳은 보통 4단계, 생물학적인 위험도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를 해요, 실험실들을.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중국에 우한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개발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도 있고, 또 WHO가 그렇지 않다라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일종의 위험 감수인데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면 바이러스를 실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험을 하려면 바이러스가 필요하죠. 네. 근데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일종의 이해관계의 싸움입니다. 네. 바이러스가 만약에 유출이 됐을 때 발생하는 인명피해 혹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연구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잘 재봐야 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바이러스 연구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바이러스와 맞닿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병에 걸렸을 때 특히 이렇게 전염병이 있는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없는 바이러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기준들이? 이제 감염과 전염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약간 혼란을 주는데요. 전염병이라는 게 사실 딱히 완전한 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균을 가지고 있고 그 병원균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으면 그게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 자체는 딱히 없지만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R0 그런 개념들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전염력, 전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문은 이제 끝났고요. 혹시 현장에서도 질문이 있으실까요?
미디어에서 흔히 보는 막 좀비 바이러스 이런 것이 진짜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요? 굉장히 재밌는 상상력인데요. 좀비 바이러스는 좀비 바이러스라는 거에 대한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격성을 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데 기생충 중에 말벌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아니고 말벌에 기생하는 어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말벌의 뇌를 조종합니다. 말벌의 뇌를 조종해서 자살을 유도해요. 자살을 유도해서 그 안에서 이제 생물체가 자라나는 그런 형태의 생활사를 가진 생물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자기를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관점에서 조금 부합할 수 있고, 이제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을 많이 띠게 되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는 죽어도 막 계속 걸어다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좀비 바이러스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유익한 답변이었고요. 또 현장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바이러스를 이기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열정 가득한 강연을 해주신 우리 유튜브 위니버스 김동성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